네,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의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특별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집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오늘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정책의 변경을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40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기자회견 일입니다. 그동안에 벌써 소위 문재인 케어라 불리우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계와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고 강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의료계는 그간 두 차례의 대규모 집회와 수십 차례의 기자회견, 각종 행사, 그리고 지난 어떤 비대위와 이번 집행부 출범 이후에 4차례에 이은 의정 협의까지 10차례가 넘는 회의를 거듭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우리가 처음부터 요구했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정책 변경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이상 이런 급진적이고 과격한 방식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는 국민들에게 또 현장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는 근본적인 정책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에 정책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의정 협의를 계속해서 무의미한 형식적인 의정 협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런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대정부 요구 사항을 요약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그리고 향후 의료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예. 네, 이어서 바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특별 기자회견 발표를 직접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배포해드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부침 자료가 조금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변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 번째,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이대로는 안 됩니다. 현 정부는 2017년 8월 9일 비급여를 전면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명 문재인 케어입니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수년 내에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애초 주장했던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라는 용어로 변경하였으며 매년 3.2% 이내의 건강보험료 인상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2019년 건보료를 3.49% 인상하였습니다. 또 건보료 부가체계 개편을 서두르면서 약 74만 명의 국민들에게 급진적으로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들에게 건보재정 부담을 지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비급여가 무분별하게 급여화되면 국민들에게 과도한 건보료가 부과되면 물론이고 의료 이용 선택권 제한이 심해지면서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가 박탈될 것입니다.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국민을 위해 지금 정책 변경을 해야 합니다.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정책을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로 정책 전환할 것을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 정부, 청와대에 공식 요청합니다. 부침자료 1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 문제점과 의료계의 대안을 대한의사협회 공식 자료로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까지 부침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 공약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책의 전환, 변경,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책 변경의 결단을 내린다면 국민들이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생을 위한 결단으로 판단해서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부침자료 2번은 건보재정 추계가 있고 부침자료 3번은 의료정책연구소 문재인 기획 관련 재정 추계 자료가 있습니다. 건보재정 추계는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부침자료 2번 건강보험 재정 추계를 보시면 1번 건강보험 재정은 2016년 흑자 규모 최대를 기록한 후에 2022년 적자가 발생하고 2025년 고갈될 전망이다. 이렇게 2015년 12월 기재부가 공개한 2060년 장기 재정 전망 추계 결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침자료로 지금 제공해드린 여러 가지 기획재정부, 보건사회연구원 이런 어떤 재정 추계들이 2017년 8월 9일 날 발표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기 이전에 작성된 자료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인구의 어떤 자연스러운 인구 구조 변화, 건보 재정의 자연 증가분을 바탕으로 해서 추계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건보 재정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3번 보시면 2017년 2월 건보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건강보험 중기 재정 전망 자료를 보시면 오늘 2019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1조 약 2천억 원 적자로 돌아서고 2020년에는 누적 적립금이 17조로 감소된다. 이런 어떤 재정 추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2017년 7월에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사연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에 보시면 2020년 19조 원, 2030년 108조 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료비의 자연적인 어떤 증가하고 만 65세 인구의 급격한 어떤 증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이런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의 재정 추계가 심각한 어떤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긴급한 어떤 그리고 비상한 어떤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거기에 30조 원을 정부 발표로 투입해서 일명 문재인 케어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의료 이용 후 증가를 반드시 수반할 수밖에 없는 바 현재 어떤 건강보험 이 재정의 위험성, 재정 건전성의 어떤 위협, 부실한 어떤 재정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격으로 심각한 건보 재정의 부담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료 부침자료 3번은 참고를 해주시고 3번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케어 미래는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급진적이고 과격한 급여화로 인해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하지 못하고 환자는 치료받고 싶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급여 기준이라는 재앙, 재정 절감 목적으로 의료행위의 사후 심사와 무분별한 삭감 등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환자의 건강 위험 그리고 생명의 위협입니다. 이 문재인 케어 미래에 관련돼서 핵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PET 검사라고 하는 PET-CT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침자료 4번을 보시겠습니다. 박스에 그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PET 검사는 우리가 포지트론 이미션 토모그래피라고 해서 보통은 암이 발생했을 때 암 치료를 하고 나서 그 어떤 애우를 우리가 치료의 어떤 경과, 성적, 결과 이런 것들을 보는데 상당히 유용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암의 전이 여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상당히 유용한 검사입니다.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검사죠. 해외학과에서. 그래서 이미 과거에 이 PET-CT 검사가
급여화가 진행되면서 거의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과 아주 유사한 사례입니다. 이 과거 PT 검사가 진행되어 왔던 급여화가 진행되던 사례를 보면 현재의 문재인 케어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 어떤 식으로 향후에 진행이 될 것인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PET는 2006년부터 암 질환 등에 부분적으로 급여 적용이 되었고 이때 급여 적용 대상 위에는 법정 비급여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12월 급여 기준을 변경하고 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대 100을 적용. 100대 100이란 얘기는 비급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험 수가의 100%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 100%, 본인 부담 100%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현재 문재인 케어에 있어서 예비급여 50에서 90%까지 예비급여, 본인 부담 뭐 80% 본인 부담 90% 예비급여와 아주 흡사합니다. 본인 부담 100%를 해놓은 것은 비급여는 아니고 엄밀히 말해서 급여도 아닙니다. 비급여와 급여의 어떤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급여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본인 부담 100% 100대 100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통계에 잡히면서 사후 심사와 삭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여적 성격을 매우 크게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미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여 기준을 변경할 당시 이전의 급여 기준에 있던 횟수 제한을 부분적으로 삭제하였으나 적응증 등 세부 기준이 신설돼서 실제로는 급여 기준이 훨씬 복잡해지고 결과적으로 급여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급여 기준 대상이 아닌 경우에 기존의 비급여 검사가 기존의 과거의 PET-CT 검사는 완전히 100% 비급여였다가 어느 시점에서 일부 급여 기준이 세워지면서 급여가 되고 그 위에는 완전히 그냥 비급여, 이걸 우리가 기준 비급여라고 하죠. 기준의 비급여. 그 급여 기준을 벗어날 때는 각 병원마다 어떤 나름의 어떤 자기의 자발적인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가격을 설정하고 또 의사 임상적 판단에 따라서 또 환자가 원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찍으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2014년도에 변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100대 100으로 본인 부담금 100% 급여 적용이 됨에 따라 심사 대상이 되었고 급여 기준 또한 더욱 복잡하게 돼서 검사비 삭감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밑에 보시면 패트의 전면 급여화 이후에 범위가 축소된 급여 기준과 심사 삭감 및 급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타 검사를 패트 검사보다 우선 시행 토록함에 따라 패트 검사가 위축되었고 암 등 중증 질환자가 추가적인 패트 검사를 원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일부 환자들은 방사선 피폭량 증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ET-CT 패트 검사가 과거에 완전히 100% 비급여였다가 일부 상당히 어떤 급여 적용이 되면서 급여 기준에 따라서 건강보험에 의해서 그것을 건강보험에 의해서 검사를 시행을 하였고 나머지는 기준 비급여, 기준 외 비급여로서 비급여 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급여 기준이 상당히 넓었기 때문에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급여 기준이 좀 제한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비급여에서 본인 부담 100%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종 여러 가지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하는데 뇌혈관 MRI는 이 PET-CT 검사가 과거에 지금 현재 상태가 아주 비슷합니다. 지금 9월 말까지 뇌혈관 MRI를 급여하겠다고 하는데요. 현재 과거에 전면 급여화 되기 이전 상태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즉 급여 기준이 있고 나머지는 완전 비급여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급여화가 전면 급여화가 진행되면서 급여 기준이 더 세부적으로 일부는 애매모호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 PET-CT 검사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 100%가 됐는데 예비급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0% 90%에서의 본인 부담 예비급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금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은 아마 과거에 이 PET-CT 검사가 전부 비급여가 돼 있을 때, 그 다음에 급여 기준이 생기고 기준의 비급여가 돼 있을 때, 그 다음에 전면 급여가 되면서 급여 기준이 더 세분화되고 본인 부담 100%가 될 때
어떤 이 일련선상에서 이 지점에서 어느 지점에 시작해서 어느 지점까지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급여 기준이 세분화가 되면서 보험 적용이 일단 되게 돼서 검사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말 그대로 건강보험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급여 기준이 축소되고 늘어나고 축소되고 약간 애매모호하게 변경되고 그런 경과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거의 모든 의료행위가 그런 결과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비급여는 패드시티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 100%, 100대 100으로 해서 비급여 자체가 사라졌죠. 그렇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1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맨 아래 표입니다. 2014년도에 F18 FDG라는 것은 이건 플로로디옥시 글루코스라고 해서 PET 검사의 어떤 기본 어떤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4년도 전면 급여와 이전에 35만 7천 건 정도의 말 그대로 검사 건수가 2014년 12월 달 급여 기준이 변경되고 비급여가 없어지면서 말 그대로 이게 전면 급여화 되면서 2015년도에 16만 건으로 55%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의사가 임상적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PT 검사를 실시하고 싶어도 절반 이상으로 실시를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환자가 원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하지를 못하고 환자는 치료받고 싶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과거 PET-CT 검사에서 그 사례를 봤을 때 그런 사례가 현실화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번째,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은 수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해야 합니다. 현재 3,600개, 그중 의료행위는 약 638개 정도가 됩니다.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투입되는 재정 30조를 가령 의료행위는 100개 내외,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한 100개 내외, 그리고 재정은 2조 이내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의료계의 어떤 공식적인 요구사항의 한 사례입니다. 이것이 의료계의 최종 대안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의료 행위를 과거 2013년에서 2016년까지 과거 정부에서 65개 의료 행위를 약 1조 미만의 돈을 들여서 급여했던 것, 과거 정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전례 삼아서 급여와 항목 우수화 그리고 재정의 범위를 제한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적 보장성 강화를 정말로 이 정부가 다 실현시키고 싶다. 그래서 현재 63%의 보장률을 양적 보장성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비급여를 없애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그렇게 지금 현재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로 70%까지 양적 보장성 강화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행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진료 현장에서 우리가 각종 의료행위를 의사들이 수행을 할 때 비급여가 포함된 항목보다는 급여 항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급여 항목에는 본인 부담률이라는 것이 있죠. 건강보험이 100% 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가령 이제 각종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서 뭐 상급 종합병원, 병원, 의원급 이런 의료기관에 따라서 기본적인 본인 부담금은 입원 외래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다 다릅니다. 상당히 다른데 가령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 가장 손쉽게 얘기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 외래 본인 부담률이 30%라는 얘기죠. 그런 외래 본인 부담률 30%를 10%를 축소를 해서 20%로 만들어주면 가령 내가 총 진료비가 2만 원이 나왔다. 그럼 30%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6천 원을 내가 내는 것이죠. 그럼 이건 20%로 이걸 줄였다. 그러면 총 진료비가 2만 원일 때 본인 부담금이 4천 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것, 이것이 실제 양적 보장성 강화에서는 국민들에게 훨씬 더 피부로 와닿고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침자료 6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침자료 6번을 보시면 우리가 보장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식
건강보험 급여비 플러스 이것은 공단의 부담금입니다. 법정 본인 부담금 플러스 비급여 이것을 분모로 하고 분자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분자로 한 다음에 100을 곱하면 그게 보장성 비율이 건강보험 보장률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쭉 뭐 2006년부터 64.5%, 65%, 2016년에 62.6%, 약 63%대를 오가고 있었죠. 이걸 현재 정부는 그 분모에서 비급여 부분을 없애서 그러니까 비급여가 급여가 되면서 건강보험 급여비하고 법정 본인 부담금 쪽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보장률을 63%를 7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양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식에서 두 번째 그 항목 보시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건강보험 급여비 플러스 법정 본인 부담금 이것을 분모로 하고 분자를 법정 본인 부담금으로 이렇게 정했을 때 이게 2016년 본인 부담률이 실제 이제 24.4%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산정 특례나 뭐 이런 4대 중증 질환의 경우는 외래하고 입원해서 본인 부담률이 5%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산해야 되면 24.4% 정도가 되는데 맨 마지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이나 20%이나 30%이나 40%이나 본인 부담률을 40% 이나 했을 때 이것은 본인 부담률이 14.6%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장률이 12.9% 상승해서 실제로 70.7%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비급여를 현행대로 존치시키거나 또는 과거 정부 사례대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급여화시키면서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률을 현재 24.4%에서 약 10% 정도를 24.4% 10%가 아니라 거기서 24.4%를 14.4%로 10%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하를 해주게 되면 보장률을 70%로 당장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본인 부담률을 이렇게 낮춰주는 데는 30조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의료계 입장에서는 정말로 양적 본인 그런 어떤 보장성 강화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분명히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2년, 3년 안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분명하게 어떤 건강보험에 너무나 과도한 어떤 부담이 되고 또 의사들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고 환자들의 어떤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어떤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를 통해서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 그리고 비급여는 지금 대부분 다 실손보험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책에 의해서 결국은 모두 다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집단은 실손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극소수 재벌 대기업 손보사밖에 없는데 왜 이런 정책을 추진하냐는 것이죠. 우리 의료계는 양적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이런 정책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료계는 분명하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양적 보장률을 70%까지 단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더 적은 재정으로 대안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비급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대폭 급여와 3,600개를 4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30조 돈을 투입해서 급여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실현 불가능하고 망상적인 정책입니다.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를 중심으로 점진적 단계적 급여를 하고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양적 보장성 강화를 달성하고 싶다면은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률을 대폭 낮춰주면 됩니다. 훨씬 더 적은 재정을 투입해서 국민들에게 실제 양적 보장률을 달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가 생각하는 보장률의 의미는 양적 보장률보다는 질적 보장률에 달려 있습니다. 즉 국민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에 대한 가장 큰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게 그렇게 정책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다시 기자회견으로 넘어가 3번 근보 재정 투입의 단계적 확대 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보 재정을 어떻게 그러면 늘릴 것인가? 지금같이 3.49%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올리고 건강보험 부과 체계는 물론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같이 서둘러 바꾸면서 지역 가입자들의 부담을 너무나 많이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먼저 정확한 3개년 계획 내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미지급된 국고 지원의 긴급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상으로 기한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명시를 해놨는데 그런 한시적인 조항을 없애고 상시적인 국고 지원을 확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우리가 소위 담배세라고 하는 건강 위해 요인에 대한 건강 증진 기금을 건보 재정에 적절히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충분히 건보 재정에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진적이고 과도한 건보료 인상은 의료계는 반대합니다. 물론 건보료는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인상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행과 같은 방식에 또 앞으로 과도한 재정 부담이 왔을 때 과거 의약분업 사례같이 1년에 20%를 인상한 적이 있었죠. 이건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국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건보료 인상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3개년 내지 5개년 계획이 입안되고 발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저 부침 자료에 있는 것은 중요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또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 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료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3년 내지 5년 이내에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받고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입니다. 이를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료비의 정상화는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라는 결과물로 비급여 진료라는 결과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6번을 보시겠습니다.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은 비급여를 엄격히 심사해서 의학적 유효성이 없으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유효성이 있으면 급여화해 주겠다는 정책인데 정부가 최근 발표를 했었죠. 지난달에 2018년 7월 19일 발표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은 의료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쓸 수 있게 대거 비급여로 편입시켜주는 정책인 바 만약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정부 스스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또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면서 발표를 했었죠. 의료기기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또 1년 만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의료기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식약처에서 최소한의 안전성만 담보되면 그것이 시장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비급여를 활성화를 시키는 정책입니다. 비급여를 장려하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1년 전에 8월 9일 날 2017년 8월 9일 날에는 비급여를 전면급여와 한꺼번에 모두 없애버리겠다. 그런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2018년 7월 19일 날 약 11개월이 지나서는 또 의료기기 규제 완화를 얘기하면서 사실상 비급여를 활성화시키고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의료계는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서 춤을 춰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이 자체는 안 된다.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런 어떤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급여화가 돼야 된다. 그런 일관된 입장을 의료계는 이야기를 했고 의료기기 규제 완화란 부분은 구체적인 어떤 정부의 자료가 발표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이고 추가적인 자료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큰 방향은 의료기기 규제 완화라는 그 방향은 기본적으로 비급여를 결과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의료계의 어떤 점진적인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 점진적인 단계적인 어떤 급여화 주장, 그리고 어떤 비급여의 존치, 또 비급여의 어떤 존재와 당위성에 대한 인정, 그런 것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의료기기 규제 완화라는 정책하고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180도 다른 정책을 1년 만에 다시 제시를 하고 의료계 이걸 받아들이고 함께하자. 이게 도대체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입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또 뭡니까?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항목에 있어서 국민들이 실험 대상입니까? 11개월 만에 계속 말을 바꾸고 이런 정부를 어떻게 의료계가 믿고 그런 어떤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협의의 대상으로 삼고 대화의 대상으로 삼고 의료 문제를 함께 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은 사실상 최종적으로
정부와 합의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더 이상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번 40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이 최종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마지막 시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처방약의 보험 제한, 물리치료 부위나 횟수 제한 같은 잘못된 건강보험 급여 기준으로 인해서 정작 국민들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바 국민 건강을 위해 이러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급여 기준 항목이라도 제대로 좀 하라 이 말씀입니다. 물리치료 하루에 한 군데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 고령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통이 있고 경추통이 있고 무릎 아프고 발목 아프고 각종 어떤 팔꿈치 아프고 하루에 대여섯 군데의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무릎하고 물리치료를 해주십시오. 무릎하고 허리하고 물리치료를 동시에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법이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왜 그대로 방치를 해둔 채 기존 급여 항목에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의 급여화를 세밀하고 섬세하게 접근을 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최선의 어떤 의료 환경을 만들어줄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표를 의식해서 국민의 건강을 포퓰리즘식으로 이용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겉으로 보기에만 바로 마치 큰 어떤 건강보험 혜택이라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항목에 대한 급여화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저기서 무슨 대학병원의 특진비가 마치 대단히 잘못된 사악한 정책인 것처럼 심지어 그렇게 홍보까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처방 약물들 너무나도 약물에 대한 어떤 그 보험 급여 기준의 제한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사들이 약 하나 50원짜리, 100원짜리, 200원짜리 약 하나 처방할 때도 이게 급여 기준 심사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까 애매모호한 그래서 삭감되지 않을까 그 돈이 아까워서 의사들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 삭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환자들이 복용한 약물에 대해서 의사는 의학적 원칙에서 약물을 처방했는데 그 약을 처방함으로써 의사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 삭감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약값 환수라고 해서 환자들에게 몇백 원, 1,000원, 2,000원의 돈이 갑니다. 그러면은 그 약을 처방한 의사를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불필요한 약을 먹였지? 나한테 약을 처방해서 이런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처방 약물에 대해서도 함정인 급여 기준을 만들어서 의사들을 그렇게 더 이상 고통에 빠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사 환자 간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존 급여 항목에 있는 거라도 섬세하고 세밀하게 의료 현장에 의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의료 정책을 잘 다듬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6번 국회 정부 청와대와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종적 합의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올해 9월 30일까지 9월 안에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것도 마지막 요구가 될 것입니다. 7번째, 보건의료제도 개혁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범국민적 연대기구를 구성하여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대응하는 한편 보건의료제도 근본적 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시민사회 진영에서 경제, 교육, 에너지 정책 등 여러 가지 지금 현 정부의 문제가 많은 정책들 사회적 연대 협력 운동을 제안해 온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적극 호응해서 연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범국민적 연대와 다른 정책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의 어떤 세력과의 연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되기 훨씬 전부터 오랫동안 해왔던 일입니다. 8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을 지니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는 불가피하게 대정부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2기 의료개혁정치투쟁위원회 제2기 의쟁투를 구성할 것임을 밝힙니다. 제2기 의쟁투 조직화를 금일자로 선언합니다. 의쟁투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회장인 저 최대집이 겸임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도 하반기 의학분업 투쟁을 현 국회, 정부, 청와대는 분명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의쟁투가 중심이 된 의료계 집단행동 결행 여부는 국회, 정부, 청와대의 정책 변경 여부에 달렸다는 것을 진정과 열의를 담아서 국민 여러분과 정부, 여당 그리고 국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비교적 긴 내용의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자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는 양쪽 옆에 비치되어 있으니 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침 자료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현장에서 보시고 뭐 혹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본안 건과 관련돼서 꼭 제가 답변 드리지 않더라도 오늘 참여한 강대식 부회장님, 방상혁 상금 부회장님, 이세라 총무이사님, 정성규 기획이사님, 또 김혜영 법제이사님 등이 또 우리 실무부의 각 국장, 각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국장님들이 필요한 경우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데일리메디의 정승원 기자입니다. 이제 국회 정부 청와대가 이 건강보험 급여 기준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올해 9월 안에 개최할 것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9월로 좀 못 박으신 좀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난해 2017년 8월 9일 날 이게 발표됐고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의료계는 지금 일관되게 이런 어떤 비급여의 전면급여와 대폭급여화를 필수 의료에 해당한 비급여의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 지금 의정 협의도 제대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뇌혈관 MRI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입장차가 뭐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입장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기준의 비급여 존치 등에 대해 있어서는 상당히 이걸 과연 합의에 이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지금 의문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이 문제를 말 그대로 정부 안대로 일방적으로 9월 말은 9월 30일은 뇌혈관 MRI를 급여하겠다 정부가 그런 어떤 시한을 못 박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1년 이상 끌어오는 이런 정책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우리 의료계가 환자들에 대한 어떤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된다는 의무, 또 의사들의 진료 자율성이라는 권리 이런 측면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로 뇌혈관 MRI 급여와 정부의 고지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인 합의안을 내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2의 의징투 조직도 선언하시고 의징투를 중심으로 한 집단 행동 가능성도 시사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시한인 9월까지 어떤 국회 정부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없을 시에는 집단 행동에 돌입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 전에 제가 여러 번 저번 전문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듯이 8월 17일부터 제주도 의사회를 중심으로 16개 시도 의사회와 42개 대학병원 그리고 주요 지역의 거점 종합병원과 중소병원 순회 방문은 그리고 결의 대회는 지금 계획을 세워 놓은 대로 진행이 됩니다. 집단 행동의 역량을 확실하게 확보해 놓기 위한 우리의 말 그대로 대정부 투쟁의 일환인 것입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정부가 정확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회의체 말 그대로 최종적인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으면 저희들은 지금 집단 행동 역량 확보를 위한 작업을 지난 4월 중순부터 제가 당선된 지 불과 2주 만에 사실상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일을 진행시키고 있을 것이고 적절한 시점이 되면 집단 행동의 방식과 최종적인 시기에 대한 것은 제가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지만은 최종적인 결정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 메디포 뉴스의 김선호 기자입니다. 그 부팀 자료 19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 산출식 분모에는 비급여 외에도 본인 부담률이 있고 이를 낮춰 보장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음. 그 제일 위에 산식을 보면은 여기 법정 본인 부담금은 있고, 근데 본인 부담률은 이 보장률 산식에 원래 없는 건가요? 그게 이제 법정 본인 부담금이 예. 이것을 이제 본인 부담률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아 그렇게 예, 예. 그 낮추는 방법이 있고 해갖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번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을 반영한 24%를 14%로 낮추면 뭐 이게 어느 정도 재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는 건지요? 그 부분에 대한 재정 추계는 재정 추계는 예. 재정 추계는 그 자료에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의협보험국에서 추정한 것은 약 7조 정도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조. 30.6조 원 들어갈 걸 7조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급여 항목 진료가 비급여 항목의 진료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급여 항목의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률이 지금 24.4%에서 14.4%로 낮아지게 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제 부분, 철학적 사고를 해보면은 비급여 국민의 부담을 정부는 낮추겠다는 거고, 이 보장률 산식을 근거로 해서 정부 정책이 나온 거고, 이 의협에서 제시하는 거는 OECD 국가 보장률 에 근접하기 위해서 그 본인 부담률을 낮추자는 거고 7조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급여 그런 부분은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또 그게 하나 이제 좀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문재인 정부가 30.6조 들여서 국민들이 그동안 실손 비급여 가입하고 하던 부분에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때 결국에는 재벌의 실손 재벌 대기업의 그 실손 회사들의 이익을 불린다. 그걸 상당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맹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시민단체하고 실손 쪽을 좀 규제하고 또 이익을 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 제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비급여 항목들을 사실 급여화를 하는 것이 그 비급여 항목 중에 필수 의료가 아닌 비급여들이 말 그대로 현재 급여 항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것이 조금 환자에게 더 편의성을 높인다든지 뭐 이런 어떤 약간의 장점이 있어서 환자 본인이 스스로 어떤 상당히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선택을 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고, 굳이 치료 효과가 약간 더 낮은데도 그렇다고 해서 치료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그런 항목들이 비급여로 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선택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급여 전체를 한꺼번에 없애겠다, 전체를 급여하겠다, 대폭 급여하겠다, 이런 방향은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입니다. 비급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것을 과거 모든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시키고, 비급여 자체가 또 남아 있어야 신의료 기술, 새로운 의료 기술들이 시장에 쉽게 진입해서 환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손보험 부분에 대해서 실손보험이 사실 우리나라 가입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의 대부분을 압도적 다수 국민들이 실손보험으로 이미 비급여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손보험은 민간 보험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이것을 없앤다,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실손보험을 어떻게 어떤 정책을 펴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의료계가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또 정부에 있어서도 정책 수단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민간의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실손보험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현재 실손보험 들어가 있는 손해율을 단기간 내에 엄청나게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국민들은 그래서 실손보험을 그럼 비급여가 대폭 급여화되면서 국민들이 과연 실손보험을 해지할 것이냐? 물론 그건 통계자료를 앞으로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해지율이 그렇게 높을 것으로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 건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평생에 뭐 한두 번 걸릴 수 있는 어떤 중병에 어떤 걸렸을 때의 어떤 그런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어떤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손보험 시장은 상당히 어떤 일정한 규모로 현재와 유사하거나 약간 소폭 감소한 분야로 유지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의문인 것이 왜 가장 큰 수혜자는 실손보험 회사, 손해율을 줄이는 실손보험 회사밖에 없는데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실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오히려 건보재정 부담을 높여가지고 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되고 국민들에게 더 고통을 가할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이렇게 이 정책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런 데 대해서 큰 의문을 가지고 사실 있는 것이 우리 의료의 입장입니다. 예. 네, 질문해 주세요. 저기 발표 자료 말미에 저 의료개혁 쟁취투쟁위원회 가로 열고 제2기 의쟁투라고 돼 있는데요. 좀 그 용어를 좀 명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2기를 구성을 해서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미인지 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의쟁투에 대해서 이제 약자가 의쟁투하고 의도적으로 같은 어떤 용어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대정부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이고 회장과 부회장 여러 이제 상임이사 이런 집행부가 있는데 지금 업무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실무적인 책임을 나누어서 맡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대정부 투쟁을 가장 어떤 중심적 가주로 두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투쟁 조직이 필요하고 그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했을 때 과거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권이란 말이 여러 가지로 불명확하다. 그리고 마치 사회에서 의사들의 무슨 배타적 권익만을 생각하는 이런 어떤 식으로 사회에서 우리가 인식될 수가 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의료 개혁 이것도 사실 광범위한 내용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에서 의료 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개혁 쟁취투쟁위원회라는 것을 그런 용어를 만들었고 약칭을 2기 의쟁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쟁취투쟁 이런 말이 있는 것은 합리적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합의안을 만들어내면 좋은데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상황이 정말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 순회를 하는 것이고 2기 의쟁투 조직도 지금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그 질문을 드린 것 같지 않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에 들어가는 실손에 들어가는 그런 국민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문재인 케어를 한다고 하는데 30.6조를 들이면 실손도 좀 가져가고 국민 부담도 덜어질 건데 본인 부담률 24%를 10% 낮춰서 14.4%로 낮추는데 7조 들어가면은 한 23조는 국민이나 실손이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그 30조 6천억을 투입해서 비급여를 급여한다고 할 때 그 30조 중에 얼마의 돈이 실제 이제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지 그것은 사실 추계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은 상당 부분 그 부분은 이미 실손보험으로 다 보장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급여하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건강보험에서 그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하고 공단 부담금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 본인 부담금도 실손보험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급여에 있는 항목들이 급여가 되게 되면 기존에 비급여에서 실손보험 혜택을 받던 부분을 급여화된 다음에 본인 부담금을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실손보험 혜택에서 실손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환자한테 지불하는 돈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손해율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실손보험사에 이것은 실손보험사만 그럼 기존의 환자는 해당하는 어떤 우리가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 있으면 환자가 그 의료 행위를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근데 급여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의료 이용 후 선택권은 제한된 가운데 실제 의료 이용 후 선택권이 제한된 가운데 실손보험 회사에서 받는 혜택은 물론 그건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지불하는 돈이 얼마가 됐든 실손보험에서 나중에 혜택을 받는다고 할 때 큰 어떤 불편함을 못 느낄 수 있을지라도 말 그대로 실손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지불하는 어떤 진료비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게 되고 환자 입장에서는 비급여가 급여 항목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결국 의료 이용 선택권, 선택의 자유가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환자들한테 비급여를 대폭으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급여 항목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켰을 때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가져와서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3.2% 올린다고 해놓고 3.49%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최저임금이 불과 2년 사이에 29%가 넘게 최저임금이 올랐는데요. 임금 인상분을 생각해서 3.49% 인상을 생각하면 실제로 근로자들이나 사업주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 어떤 건강보험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건강보험료 부가세 개편은 물론 이번 문재인 케어와는 무관하게 옛날부터 입안이 돼서 준비가 돼 왔던 것입니다만은 서두르는 느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난 주말에 시도의사회장 협의회랑 같이 이제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예. 그 자리에서도 이런 계획을 설명을 좀 하셨는지 그리고 그 설명에 대한 그 시도의사회장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광역 시도 의사회장단 회의에서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 정책 변경을 거의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10시 반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투쟁 조직, 투쟁체에 대해서 구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각 시도 의사회에서 순회 방문 이런 계획들을 서로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정부 투쟁을 전담하는 어떤 투쟁 조직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 공감대가 사실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고 오늘 구체적인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 문제를 가지고 상세한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의협회장 그 당선되실 때는 문재인 K 저지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기자회견은 정책 변경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스탠스가 좀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스탠스가 바뀐 게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작년에 기본적으로 8월 초에 8월 9일 날 2017년 8월 9일 날 말 그대로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발표됐을 때부터 우리가 말 그대로 여기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표현을 할 때 표현의 어떤 방식으로 문재인 케어 반대,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이런 표현을 썼지 그 실질적인 내용은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전국의사 총연합 대표로서 투쟁을 말 그대로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을 때, 또 비대위 지난 국민건강수호 비대위, 그리고 이번에 40대 대한의사 배치평가까지 그 1년의 기간 동안 의료계 문재인 케어 저지의 실질적인 내용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 그러면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비급여의 어떤 전면급여와, 두 번째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세 번째 뭐 이제 소위 재난적 의료비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처음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 소위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은 복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찬성한다. 누구도 뭐 그건 거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말씀드렸고,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안 된다. 필수 과거 정부 사례들,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필수적인 의료,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급여해야 된다. 과거에 계속해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료계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 어떤 의료계와 긴밀한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한 항목 급여하는데 어떤 것은 2년, 3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 세부로 들어가게 되면, 급여 기준 만들고 하는 문제는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 전문학회들이 최고 전문성을 지니고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무분별하게 급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문재인 케어 저지, 그럼 하나도 그걸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과거 사례를 비추어서 항목을 제한시키고 재정을 제한시킨 범위 안에서 그렇게 어떤 추진을 하자. 무엇부터 급여가, 비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급여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문제 이외에도 말 그대로 진료비의 정상화, 수가 정상화에 대한 얘기, 심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심사 기준하고 심사 평가 체제, 그런 심사 평가 제도 어떤 개편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현지 공단 현지 확인은 폐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현지 실사, 행정조사죠. 그것은 현지 실사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법의 기본 원칙에 맞추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예전에 한번 저기 2016년에 현지 조사 관련돼서 실제로 이제 자살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한번 개편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현장에서는 별로 사실상 피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것은 하나도 비급여 급여하는 거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의료계가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필수 의료 단계적 점진적 급여화, 이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최종적인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라는 말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기 네, 밖에 그 이제 정부하고 국회 청와대 이제 9월 중으로 이제 협의 회의를 갖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요. 그 정부가 언제까지 답을 줘야 하는 건지 그 시점이 혹시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 지금 이제 의정 그 실무 협의체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심사제도 개선 협의체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의정 실무 협의체는 뭐 깨박이 나더라도 심사제도 개선 협의체도 어쨌든 정부랑 같이 얘기하는 건데, 그런 논의 자체도 전부 다 그 중단을 하게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협의체도 다음 뭐 안건이나 시기가 잡혀 있지 않지만 정부 쪽에서 요구를 해오면 그것도 5차 회의도 진행을 시킬 것이고, 내일간 MRI도 당분간 협의체도 진행을 시킬 것입니다. 또 의료 현안 어떤 협의체가 구성을 해서 보장성 강화 문제만 다루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무 사안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을 시킬 것이고, 심사기준 협의체도 계속 진행을 시킬 것입니다. 단 우리는 저기 정부에 대해서 현재 이런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정부가 원치 않는데 우리가 대화를 굳이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서 뭐 대화를 구걸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원치 않으면 모든 유해 협의체에서, 모든 유회에서 언제든지 협의를 중단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보장성 강화 정책,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현재 보건복지부를 넘어선
청와대와 국회 차원의 결단이 요구되는 정치적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회의를 우리가 열어서 최종 합의안을 만들자 그렇게 제안을 해놓은 것이고 9월 말까지로 오늘 시한을 정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9월 30일 이전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되겠죠. 답변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의료계는 그렇게 간주를 할 것입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시고 심도 있는 취재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 정책 변경 요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특별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